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가 제 삶은 충분히 글로 써야 한다기에 글 솜씨 없는 제가 글을 써봅니다. 저는 왕년의 꽃뱀 같은 부류인 여자의 딸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남자와 동거하다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던 아빠랑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사고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인 본인 말로는 저를 낳자마자 의사한테 한 첫마디가 몇 반을 꿰매요 였다고 합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저한테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애기보다 자기 중요 부위 망가지는 게 제일 급급했던 거라고밖에 안 보이고 본인이 얼마나 모성애가 없는지가 표현되는 문장인 것 같아 뜬금없지만 첨부합니다. 제가 3살, 4살이 되던 당시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하던 생모는 창촌을 관리하는 깡패랑 눈이 맞았습니다. 연애도 관계도 맘껏 하고 놀고 창촌에 화장품을 대주면서 회사에서도 막대한 성과와 승진을 했습니다. 아주 살판났죠. 참고로 3, 4살 전에 착실한 엄마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아빠가 말해주기로는 3, 4명 한 번에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빠가 눈치챈 후 집안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화난 아빠는 손찌검을 많이 했고 생모는 코뼈도 부러지고 같이 약 먹고 극단적인 시도도 계획할 만큼 아빠가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걸 듣게 된 외가족들 전부 다 달려와서 친할머니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외가족들도 생모와 한패입니다. 다들 자기 딸이, 동생이 바람피는 걸 알지만 아빠보다 깡패를 만났을 때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크므로 바람을 더 부추긴 사람들입니다. 결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빠가 손찌검했던 게 통쾌했지만 그 당시 법적으로 양쪽 다 잘못이고 생모를 범죄자로 기록되어 혹시나 제 앞길에 지장이 갈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나온 생모와 아빠를 부하들 데리고 마중 나온 불륜남. 그의 부하들이 까만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아빠 앞에 얼쩡댔답니다. 생모는 고생하셨습니다 형수님 이라며 에스코트를 받으며 그들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아빠는 두 눈으로 그것을 보고 가방엔 연장이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한 평범한 일반인인 아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찍소리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둘이 관계하면서 소리가 적나라하게 담은 녹음 파일을 아빠한테 보내는 악랄한 짓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외가족들은 유치원에 있던 저를 납치해 가서 한 달 양육비 80만 원을 요구하고 저녁과 주말만 되면 저를 집에 혼자 두고 그 돈으로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20대 중반이 넘어간 지금도 제 머릿속에 어렴풋이 집에 혼자 무섭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빠의 고군분투 끝에 결국 양육권도 뺐고 법적으로 접근 금지도 걸어놓았습니다. 그 후 가끔 학교를 찾아오거나 길거리에서 저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한 번씩 저를 미행하다가 마주치면 저는 혹시 잡혀서 어디 팔려가게 될까봐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는 의문입니다. 꼴에 자기가 나왔다고 한 번씩 보고 싶긴 했나 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평생 엄마 없는 애 소리 들으면서 할머니와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했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등등. 말은 정말 험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너무 미운데 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있어서 더 이상 욕하거나 그 당시 제가 당한 일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튼 인생의 풍파가 많다 보니 고1 때 타이레놀 40알과 함께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외롭고 관심받고 싶었던 저는 싸이월드 일기장에 한풀이를 했고 그것을 본 생모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인성 좋고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아기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미국으로 오라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와 차, 넓은 2층 집 등등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엄마를 혐오, 증오하기도 했으나 엄마가 늘 그리웠고 엄마 없는 애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부유하게 살면 멋있을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고 특히나 제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병원 퇴원 후 그해 겨울방학에 미국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새아버지는 현재까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될 만큼 좋은 사람이었고 엄마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미국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제 손목엔 평생 구경해 본 적도 없던 구찌 시계를 차고 캐리어 2개에는 전부 브랜드의 옷으로 꽉꽉 채워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현혹됐습니다. 아빠가 저를 키우기 위해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저한테 용돈이라고 주는 돈이 작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고 넉넉하다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브랜드나 명품만 못 샀을 뿐입니다. 중학교 때 사춘기 없이 잘 넘겼지만 고딩 때 뒤늦게 엄마를 만나고 와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를 시전하고 아빠 마음에 대못을 받고 평생 후회로 남을 시절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냥 제가 행복하길 바랬던 아빠는 제 선택을 존중했고 엄마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좀 달라졌겠지 하고서 믿고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첫 1년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저것 원하는 거 다 사고 더 이상 할머니의 질타를 안 받아도 되고 다 좋았습니다. 참고로 그냥 여담인데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준영이가 저라서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생모가 재혼해서 낳은 저와 띠동갑인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주변 사람을 때리고 꼬집고 괴롭히는 걸 아주 좋아하는 성향의 아기였습니다. 애기가 때려봤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난 아니고 피멍이 들어요. 친구들도 에이 하고선 저희 집에 와서 실제로 제 동생을 보고 나면 이해합니다. 저를 볼 때 아기가 두 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제 얼굴이나 뒤통수에 던지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물론 불특정 물건을 손에 쥐고 저를 때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살면서 아기를 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동생한테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발로 차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모가 와서 저한테 윽박을 지릅니다. 쟤는 아직 그냥 애기인데 애기를 상대로 화나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잘못하는 것이라고 떽떽거렸습니다. 동생은 저를 장난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저에게 뭔 짓을 해도 본인은 애기니까 해도 되는 일이고 엄마는 100% 자기 편이니 자기 발밑으로 인식했습니다. 동생의 폭력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생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너는 이 집에 얹혀 사는 것이고 이 집의 대장은 동생이야. 그러니 동생이 그렇게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또한 새아버지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으니 1대1로 대화하지 마라. 나중엔 동생도 저 말을 배워서 툭하면 제 방에 혼자 들어와서 영어로 나 너 싫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 라고 약 올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쫓겨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새아버지에게 말하면 제가 쫓겨나게 될까봐 말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낮에 자고 밤에 혼자일 때 활동하는 것,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는 것, 동생이 때리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는 것, 무시가 진짜 잘 먹혔습니다. 아무리 주먹으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고 저에게 물건을 던질 때 쳐다도 안 보고 반응도 안 했더니
점점 재미없는지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대학교도 다니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약속에 있던 카드는 없습니다. 한 달에 200달러, 대략 22만 원을 용돈으로 줬습니다. 너에겐 너무 큰 돈이고 미국은 18세 이상이면 다 독립하니 너에게 줄 이유가 없고 주기 싫지만 준다는 뉘앙스로 억지로 줬습니다. 부촌의 으리으리한 큰 집에 살면서 저는 계절이 바뀔 때 옷 살 돈도 없는 빈 깡통이었습니다. 초반에 잘해주던 1년을 제외하면 신발 한 켤레, 겨울 외투같이 100달러는 넘어야 살 수 있는 것들은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쇼핑 따라가면 가끔 티 몇 장은 사주지만 값이 나가는 것은 200달러 용돈으로 혼자 해결했어야 합니다. 간간히 아빠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왜 알바를 안 했냐고요. 알바 구할까라고 말하면 용돈 200달러 당연히 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저는 생모로부터 보상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바람나서 버리고 도망가서 뒤늦게 잘해주겠다 불러놓고 짐 취급을 하니 저도 최대한 뜯어낼 수 있는 건 뜯어내겠다 다짐했습니다. 200달러라도 뜯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작지만 매달 200달러와 학비를 꼭 대주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멘탈 잡고 편입 준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미국은 신용점수 없이는 월세방 계약조차 힘들기에 생모가 보증인으로서 필요해서 취직하면 연끈을 계획이었습니다. 결론은 헉소리 나는 명문대에 편입했습니다. 명문대 갔더니 그래도 한 달에 용돈 겸 생활비라고 1000달러는 주더라고요. 제 학교가 있는 곳은 미국에서 물가 높은 도시 순위 3번째 순위 안에 듭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1000달러는 큰 돈이지만 미국 그리고 그 도시의 물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고 아껴서 살았습니다. 물론 아빠도 명문대 간 딸이 예뻐서 자주 용돈 보내줬고요.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자취를 하고 용돈과 집값을 받은 건 한 학기 반입니다. 미국은 학생 혜택이 어마무시하고 우리 학교가 공립학교기에 FA, FSA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신청하면 학비, 보험료 다 대주고 추가로 생활비도 공짜로 줍니다. 조건은 그냥 영주권, 시민권자입니다. 이 글에서 새아버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살짝 설명하자면 편입 발표 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한부모 가정 그리고 필수 조건인 영주권자이기에 자격이 충분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한 학기에 300만 원 정도를 꼭 대출받아야만 장학금이 나옵니다. 무이자 대출이고요. 총 합쳐서 한 학기에 학비 보험비는 자동으로 빠져서 생활비와 대출값으로 대략 800만 원 정도를 제 통장에 쏴줍니다. 돈 받고 학교 다닌다는 말입니다. 매달 나오는 800만 원 돈을 생모가 자신은 은행에서 VIP이기에 자신의 적금 통장에 넣어야 이자가 잘 붙는다고 나올 때마다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4학기를 다녔고 코로나 때문에 2학기 반을 한국에 있거나 생모 집에 있는다고 더 이상 용돈은 일체 주지 않았고 집값도 당연히 안 나갔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돈은 자기 통장으로 싹 다 넘겼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에 5달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다니며 자취할 때 보호소에서 입양해온 고양이가 있었고 한국에 있던 5달 동안 생모가 돌봐줬습니다. 한국에 데려오려면 이것저것 해서 최소 100만 원은 준비해야 하고 미국, 한국 비행을 우리 아기 고양이가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고양이는 저한테 전부였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혼자 자취하면서 걔한테 엄청 의지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보니 이제 저보다 키도 큰 중2짜리 동생이 매일매일 내 새끼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꼬집고 배 주무르고 억지로 들어올리고 쿵쿵거리며 다가가 위협하는 행동들을 했답니다.
우리 고양이는 개 발소리만 들어도 눈이 커지고 침대 밑에 숨으려고 기를 씁니다. 고양이가 너무 두려워하니 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랑 고양이랑 둘 다 공포를 느끼고 서로 눈치 봤습니다. 다 큰 동생한테 화내보고 무시해보고 타일러도 안 됩니다. 이미 저는 그에게 장난감이고 언제든지 무시해도 상관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생모한테 좀 혼내달라고 못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닌데 내 아들 동물 좋아하는 착한 애기다. 너 보라고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너가 없을 땐 안아주기도 하고 예뻐해줘. 아직 애기야. 괜찮다. 중2입니다. 저보다 키도 커요. 물론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직접 정수기에 물 받아 마실 줄도 모르고 재워줘야 잘 수 있습니다. 보면 아직 애기기는 합니다. 반찬도 옆에서 작게 잘라줘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젠 제 알바가 아니고 문제의 그날은 제 고양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생모가 정말 처음으로 훈육이랍시고 동생한테 가서 한 소리 해줬습니다. 사실 생모도 제 고양이 매력에 푹 빠져있는 상태였긴 합니다. 근데 훈육이 아닌 게 동생이 키우는 이구아나를 바닥에 던지려 하고 동생 허벅지를 꼬집으며 좋니? 좋아? 라는 식으로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듣고 혼내서 기분이 좋았긴 하지만 성인으로서 좀 그랬습니다. 뭐라 말하긴 애매한데 좀 생모라는 사람 자체가 그냥 정이 떨어졌습니다. 훈육 방식이 그냥 못 배운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화가 풀리지 않은 저는 동생을 쌩까고 지냈습니다. 계속 쌩깠더니 생모도 화났고 또 한국 가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생활 내내 처음에 한국 가라 소리 들었을 때 알겠어 갈게 하고 갈 걸 하는 후회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 정이 다 털려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고 2학기 남은 학교는 어차피 학비 나오고 사이버대가 되었으니 한국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 내린 저는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말 다 털어냈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주제 한 번이라도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한 적 있냐? 어쩌고 저쩌고 다 해준다 해서 미국 데려와 놓고 눈치만 보게 했지 뭐 해줬냐? 내가 왜 굳이 쟤한테 잘해줘야 하냐? 나는 이미 장난감인데 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대답은 웃더라고요. 너무 화나서 이성의 끈을 놓아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하는 바로는 미안하다. 내가 바람나서 네 엄마 없이 컸네. 미안. 그래 미안. 됐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쿵쾅거리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짐들 캐리어에 대충 우겨 넣어서 이모 집으로 갔습니다. 영주 거는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생모한테 전화해서 한국 돌아갈 거고 학교에서 나온 돈들 토해내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고양이 운송 비용만 대달라고 했더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그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잘 수 있는 공간 주고 밥 주지 않았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더니 네 능력되면 나중에 데려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생모는 저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고 새 가정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재워주고 먹여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에 바람난 걸레 5글자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뭐 어찌저찌 해서 생모랑 저랑 공동명의 통장에서 돈 억지로 빼서 마이너스 띄워놓고 고양이 운송비용 해결해놓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은행 시스템 문제가 저를 살렸습니다. 고맙게도 친구가 도와줘서 고양이 잘 준비하고 있고 2달 뒤면 고양이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힘들었지만 밝았던 저인데 정신과 처방력 없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해 제 몸과 마음이 지배당해서 심장이 두근대고 숨이 막혀서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습니다. 특히 생모가 다니는 큰 규모의 한인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고 돈 많고 성격 좋고 착한 이미지인데
그 교회에 소문 퍼뜨리고 싶어서 매일매일 페이스북 페이지랑 웹사이트 들어갑니다. 참고로 교회 한 번 가면 헌금으로 $200 정도 냈었습니다. 주위에선 부유한 집안이기에 제가 이렇게 돈 문제로 속 끓는 줄 모릅니다. 제 SNS에라도 올려서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소문내고 싶은데 남이 볼 땐 너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래서 주변에 말하고 다니지도 못하겠어서 여기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그냥 지금은 모든 걸 차단해놨습니다. 평생 영 끊고 살려고 마음먹는 게 쉽더라고요. 장례식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없었던 엄마, 한 번도 없어 본 엄마, 앞으로 없을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쉽거나 하진 않은데 이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고맙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번 통 크게 엿먹일지 아님 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평생 없는 사람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 아기가 18개월이에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본 모습을 숨기다가 아기 낳고 나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쌍으로 노예 취급을 하고 무시하네요. 남편은 매번 입버릇처럼 너는 내 노예라고 하더니 정말 노예처럼 대해요. 아기가 커가면서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혼자서는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저녁에 집에 오면 6시 반부터 8시까지만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저녁 준비하면서 아기 같이 봅니다. 아기 때문에 싱크대에 서 있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요리라도 하려면 남편이 옆에서 아기 시선을 좀 분산시켜줘야 밥이라도 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좋다고 8시까지만 보면 자기 자유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 진작부터 그럴 걸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틀 그렇게 애보더니 3일째부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냥 조용히 제가 봤고 둘째 날에는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화난다고 가출을 했어요. 그게 저번 주 금요일 저녁이에요. 주말 내내 집에 안 들어오길래 차에서 자는 건 아닌가, 차에서 자다가 아픈 건 아닌지 온갖 걱정 속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겨우 연락이 돼서는 친구 집이라고 자기는 저랑 못 살겠대요. 아기 보는 거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싶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너가 자꾸 강요를 해서 너랑 살기 싫다. 너가 그렇게 애기 안 봐준다고 화내면 아기한테 정서에 안 좋으니까 너 혼자 보면 아기한테 정서에도 좋을 거고 너는 자존감도 높고 직장도 있으니 아기가 잘 클 거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라네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남편은 백수예요. 결혼 전부터 백수였는데 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면서 졸업하고 취업할 줄 알고 그냥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논문 못 쓰겠다고 석사 수료 후 2년 동안 논문 못 쓴다고 징징거리면서 자존감 낮은 거 다 받아주고 자존감 낮아서 상대방 조롱하면서 자기 자존감 찾는 것도 참아주고 뭐든 다 내 탓이라고 해도 참아줬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지 않으니까 어차피 좀 받아주면 나중에 직장 들어가면 나아지겠지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저는 재혼입니다. 지금 남편은 저랑 초혼이고요. 저는 전 남편 폭행 및 여러 사유로 이혼했었어요. 멍청하게 또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아기라도 안 낳았으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가지도 못하고 속만 상하고 울고 있습니다. 결론은 남편이 가출하고 간 곳은 친구 집이 아니라 시댁이었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가출한 다음 날 카톡 보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읽기만 하고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님한테 카톡 왔는데 제가 아직도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예 안 읽고 연락도 없고 좀 이상했지만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 일에 이제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한테도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이유를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제가 아기 낳고 밤새 아기 보고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여자가 화장을 해야지. 너가 그렇게 화장을 안 하면 아들이 바람난다. 그러면서 눈도 못 뜨는 저를 30분간 설교하면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이건 일부분이고 정말 억장 무너지는 일 많았어요. 어쨌든 그러다 갑자기 돌아와서는 자기 아빠 정년퇴직해서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 같다고, 트럭 한 대 사준다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해주고 보험까지 넣어주고, 어머니가 나중에 준다고 했다면서 뭐 어떠냐고 하네요. 저는 독박 직장 생활에 집에 와서도 밥하고 애 보고 혼자 미쳐가는데, 혼자 외벌이라 돈이 너무 쪼들려서 애 낳고 10원 한 장 적금 못했고요. 애기 물건 사고 남편 거 산다고 저는 올해 옷을 산 게 당근마켓에서 후드티 장당 1,400원 주고 10벌 정도 한꺼번에 파는 사람한테 옷 산 게 다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도 남편 자존감이 너무 낮고 논문도 못 쓰고, 그러니까 직장도 없어서 매번 힘들다 하니 눈치 주기 싫어서 돈 없다 소리한 적 없고 어떻게든 맞춰서 살려고 아등바등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막 써대네요. 저희 아기 아토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년 된 아파트라 녹물에 거실 벽에 곰팡이에 아기 아토피 낫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빨리 이사 가려고 집 알아보는데 어떤 집이 마음에 든다고 선입금 300 얘기해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는 그 큰 돈을 생각 한번 안 하고 막 쓰네요. 어차피 받을 건데 왜 그러냐면서 새로운 집 이사 가도 어차피 남편이 직장 없어서 제가 대출 받아야 하고 제가 돈 벌어 갚을 건데도 뜨뜻미지근하더니, 결국 각출하고 일요일날 커튼 뒤라 안 보였던 벽면이 곰팡이 범벅인 걸 보고 어떡하면 좋냐고 남편한테 연락하니, 아기는 걱정도 안 되는지 자기 전세 직구해서 나갈 거니까 일요일에 제 이름으로 계약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집 전세가 자기 이름이라서 그렇다면서 사람이 집이 곰팡이 때문에 난리가 나면 아기 때문에 아기 옮길 집을 알아봐도 시원찮을 판국에 자기 갈 집이나 알아보고 있고, 여차저차 서로 얘기하고 풀기로 하고 집에 일요일 저녁에 왔는데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남편이 시댁에서 있다가 맘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온 걸 걸리니까 이제 저는 화를 넘어서 분노가 치밀고 시어머니한테 문자 보냈는데,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 그래도 며느리가 걱정한다고 아들이 답장 보내지 말라고 해도 몰래라도 걱정 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문자에 밥도 못 먹고 못 자고 힘들게 아기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써놨는데도 오히려 같이 있던 시어머니와 언니, 그러니까 남편 이모분이 더 걱정하면서 빨리 당장 올라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헤어지면 안 되냐고 하시겠죠. 저도 이번에 남편 가출했을 때 기회 삼아 혼자서 지내보려고 시도해봤는데 18개월밖에 안 된 저희 아기가 어떻게 아는 건지 눈치가 있는 건지 이틀 동안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불안해하고 저한테 매달리고 아빠를 하루 종일 찾고 공격성이 증가해서 계속 저를 깨물고 급기야 일요일에는 아빠 사진 보고 울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쯤 아기들도 다 안다고 감정 표현 전달이 안 돼서 슬픔을 공격성으로 표현한다고. 그 말을 보고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오니까 갑자기 아기가 밝아지면서 원래대로 활기차게 잘 놀고 아빠한테 안겨서 안 떨어지고 저한테 집착도 안 하네요. 그 모습 보고 그래, 아기가 아빠 이렇게 찾는데 참자고 생각했는데 오늘 남편이 시댁에 갔던 걸 알고는 마음이 다잡아지지가 않아요. 좋게 좋게 넘기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아기 보는 게 힘들다고 아기 제가 다 보면 자기가 집안일 해준다더니 결론은 오늘 애도 제가 다 보고 집안일도 제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더니 자기는 안 바뀔 거니까 싫으면 이혼하면 된다고 너가 선택하라고 하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 아기는 절대 안 낳았을 거예요. 아기도 시어머니가 봐줄 거라고. 제가 직장 다니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니 아기 낳으니까 너 같으면 고향 떠나고 싶겠냐고. 오히려 너네 아기 생기게 만들어준 거 감사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화나서 전화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명절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해서 자기 엄마가 화나서 그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우리 엄마랑 1년째 연락 한 통화 안 하고 연락 차단했으면서 저는 자기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자기는 불편하다고 장모님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상처받았다는 식으로 엄마한테 책임 전가하고 내용의 요지가 자기 행동에 대한 잘못인데 전화한 엄마 잘못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대화하면 그래요. 다 내 탓이고 다 자기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입니다. 나르시스트인가 싶어 계속 주의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답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그래도 쓰고 나니 좀 개운하네요. 긴 글인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 부부입니다. 제가 나쁜 건지 가끔 판단이 되지 않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좀 갑갑합니다. 남편이 연애 때는 데이트 비용 아낌없이 쓰고 저를 집에 안 보낼 정도로 3개월 정도를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숙박비 등등 남편 혼자 모두 써왔어요. 본인한테도 1,000원도 안 쓰는 사람이 전 결혼할 여자라며 또 하던 일도 잘 돼서 돈이 넉넉해졌었어요. 그래서 많이 쓴 것 같아요.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해서 급했어요. 이제 서서히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려는 도중에 제가 엄마한테서 정서적으로 안 좋게 자란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엄마한테서 제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 우리끼리 잘 살자며 친정에게 아무 도움 안 받고 완전히 독립시켜주고자 빈몸으로 저를 시집오게 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주는 복덩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상견례, 결혼식 모두 미뤄진 상태예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런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우리끼리 해외에서 하고 오자는데 전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회사 생활 30여 년을 하시면서 뿌려온 게 많으시고 저도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꼭 하고 싶거든요. 아빠만 혼주석에 앉힐 생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또 엄마를 꼭 불러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온다면 오고 안 온다면 오지 말라는 생각인데 남편과 결혼식부터 마찰이 생깁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데 남편은 너무 싫어하네요. 결혼식 하고 안 하고로 식전부터 안 맞으니 참 답답합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 끝나고 엄마와는 다시 연 끊을 생각이거든요. 남들 다 하는 결혼식, 전 왜 그렇게 힘들까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프로포즈 때 해주고 싶다고 했었기에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코트 하나를 사고 싶은데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13만 원인데 그걸 못 사게 하네요. 트렌치코트 봄, 가을에 잠깐 입는 건데 그 금액을 코트 하나에 한 번에 쓰는 게 아까우니 다른 필요한 것들도 많은데 13만 원어치 신발과 옷을 그냥 여러 벌 사는 게 어떻겠냐며 자꾸 4, 5만 원 하는 코트를 찾아줍니다. 남편은 평소 근검절약하고 집 살 때나 가전제품 살 때만 크게 씁니다. 본인한테도 잘 안 쓰고 옷도 항상 싸게 여러 개를 사요. 최근 청약도 열심히 준비 중이라 집 사려면 돈 부지런히 모아야 한다고 잘 안 씁니다. 13만 원짜리 옷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면 청약을 하지 말라는데 그 금액이 청약도 포기할 만큼의 금액일까요? 의식주는 해결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남편처럼 노후를 위해 아끼면서 사는 것도 맞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모두 터치를 하니 많이 답답합니다. 정말 소비를 다 포기하고 돈만 모으며 사는 게 나을까요?
남편은 2년간 2억을 모았을 정도로 적금만 합니다. 처음엔 대견하고 대단해 보였는데 조금씩 갑갑해져 옵니다. 제가 빈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생활비도 달에 80씩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80 안에서 옷 좀 사려는데 제가 너무 소비하는 걸까요? 욕먹으려고 쓴 건 아니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정말 제가 심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최근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인데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이번 생일이 하필 평일이어서 3시에서 5시 사이 브레이크 타임에 잠깐 제 생일을 위해 근처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 스스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찾았는데 30분 거리랍니다. 그래도 내 생일이니 가자고 했죠. 그런데 가는 내내 말도 안 하고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도착해서는 됐다. 그냥 저녁 장사 안 한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며 무안 주더라고요. 왜 생일인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냐며 그 자리에서 좀 싸웠어요. 나중에 남편이 절 달래주긴 했는데 자기는 다시 5시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멀리까지 가니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답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런 대우받는 게 맞는 걸까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제가 뭘 한다고 하면 다 반대하고 부딪힙니다. 그만큼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철이 없고 생각이 짧은 건지. 그렇다면 쓴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 싶어요. 아니면 남편이 이상한 건지 제 3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갑갑하게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참 뒤엎고 싶네요. 4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20년 차이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40대 초중반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다 독립해서 지금은 월 수입 2에서 3천만 원 정도 되고 전 18년 동안 맞벌이하다 전업주부 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남편은 평소 저랑 있을 때 다정한 사람이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일평생 사랑받고 산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스윗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저 편하라고 벤츠 뽑아서 저에게 먼저 양보하고 본인은 제가 타던 차 타고 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운동, 취미,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건 무조건 만사 오케이 지원해줍니다. 솔직히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고생스러웠던 기억도 있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고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뜯어 말렸던 친구들도 지금은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하긴 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있으면 농담이랍시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것도 항상 아주 일관됩니다. 얼굴 봤으면 이 여자 안 만났다. 둘이 있을 땐 가끔 이쁘다고도 합니다. 제 외모를 제가 뭐라 판단할 순 없지만 보통 체격에 특별하게 어디 모나진 않은 것 같고 피부 좋다는 칭찬은 항상 들어요. 술 취해서 술김에 첫 키스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술을 마셨던 건 맞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했고요. 아마 지금 시대였다면 추행으로 고속감이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자고 한 적 없다. 우리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거다. 아버님이 퇴임 앞두시고 식 빨리 올리자고 하신 건 맞아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라 친정엄마가 반대하다가 나중에 허락해 주시면서 급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기 결혼 당했다. 착한 줄 알고 했는데 악마가 따로 없었다. 연애할 땐 다 저에게 맞춰줬으니 싸울 일이 없었죠. 결혼하고 신혼 초에 남편도 어린 나이였고 친구들이 대부분이 총각이다 보니 맨날 나가면 연락 두절이라 많이 싸우긴 했습니다. 돈덩어리다. 허영 사치 많은 여자다. 이 여자는 내 등골 빼먹고 산다. 명품, 피부과, 골프, 필라테스 해준 건 맞지만 다 본인이 선물하고 끊어준 건데 저리 말하니 앞으론 받지 말아야 하나 싶네요. 참고로 18년 동안 맞벌이였고 큰애 출산하고 2년. 그중 1년은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자격증 땄네요. 그리고 둘째 출산하고 7개월 육아휴직한 게 다였고 시아버님이랑 같이 사기도 당해서 그 빚 갚느라 강제 시집살이도 4년 했네요. 어제는 골프 모임 사람들과 함께하다 모임 중 한 분이 50이 다 됐는데 미혼이신데 결혼 생각은 있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어떤 여자 만나고 싶냐, 외모 이상형은 어찌 되냐 묻는데 갑자기 제 남편이 전 외모 안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더 당황해서 옆에 와이프 있는데 이 상황에선 외모 봤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며 농담하고 넘어가더라고요. 평소엔 잘하고 이런 남편이 또 없는데 사람들 앞에선 저를 왜 이렇게 까내리는지 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오만정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진심은 도대체 뭔가 싶네요. 한 번 농담이면 웃으며 넘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선 일관되게 맨날 저런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하니 저 말이 진심인 것처럼 느껴져서 밤새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착잡하네요. 추가, 댓글 주신 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제 외모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21살에 남편 만나 연애하고 여태 유부녀로 살아와서 외모평가 받을 일이 많지 않았네요. 가끔 남편 지인들이 재수씨 미인이니 할 때 있고 예쁘다 소리 들을 때도 있지만 다 인사치레라 생각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었네요. 제 유전자 받은 딸아이가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연영과 입시생인데 학원에서도 이쁘다 소리 듣는 거 보면 평균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남편 유전자도 있지만 사람들이 저 닮았다고 해요.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과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몸매 관리, 뿌띠 성형 정도는 해서 푹 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끔 사람들하고 농담하면서 저런 소리 할 때 빼곤 흠잡을 곳 없긴 해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월 2, 3천 번다고 주작 아니냐 하시는데 글 적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주작을 쓸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희는 퇴직금이 없기에 연금도 많이 넣어놔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자금이나 저희 노후준비 등등 하려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겠냐며 웃자고 한 농담인데 제가 예민하다네요. 그치만 제가 싫다고 하니 앞으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켜봐야겠지요. 제가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하소연이기도 하고 남편과 20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은 장난인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난 기분이 나쁜데 내가 예민한 건가, 화가 나는 상황이 맞는 건가, 내가 속이 좁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 다른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